한때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는 매일 아침 시작 광장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였고 그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깊은 철학적 통찰을 얻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유독 사람들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한 한 현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현인은 도시의 정치 문제는 물론 천문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박식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명한 지식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함께 대화를 나눈다면 배울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인은 자부심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철학적 주제를 넘나들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현인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고 현인은 성실히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현인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당신이 모든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저는 여전히 제 무지를 인정하지만 그것이 저를 더욱 깊이 탐구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현인은 잠시 멈칫하며 고개를 갸웃했다. 당신은 무지함을 알고도 만족한다는 것입니까?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더 많은 지혜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끊임없이 배움에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겸손을 배우고 더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의 말에 현인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어왔고 그것이 내가 가진 지식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표면적인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한없이 작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 속에서 진정한 배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갖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그 현인은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이론을 깨닫고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고 그는 점점 더 겸손하고 깊이 있는 지식인이 되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시장 광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들의 태도와 지식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아테네는 한층 더 성찰적인 도시가 되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데서 오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항상 배우고자 하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마주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철학자 루카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평생을 철학과 이론에 매진하고 살았으며 특히 그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영원 회귀 이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이론을 마을 사람들에게 흥미롭게 전파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루카스는 마을 광장에서 큰 강연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루카스는 단상에 올라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과거에도 무수히 반복된 삶을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한히 반복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니체의 영원 회귀라는 개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며 궁금증을 표출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행동이 반복된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죠? 루카스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 개념의 핵심은 바로 그 반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원하고 그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이 영원토록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때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 그 말은 지금의 삶을 마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삶인 것처럼 진지하게 살라는 뜻인 거군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는 무한히 반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될지 모른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누군가와 화해할까요? 새로운 무언가를 배워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할까요? 이때 마을에 곡물 농사를 짓는 한 농부가 손을 들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심은 곡식이 매번 똑같이 자란다면 매번 최고로 키워야겠어요. 다음에 또 심게 될 테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자신들만의 통찰과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사람들이 니체의 이론을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한 것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 순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더 친절해졌고 누군가는 오래 미뤘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루카스가 있었습니다. 그가 던진 영원 회귀, 나는 재미있고도 심오한 이야기는 마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제가 친구들과 함께 주말 산행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고자 했죠. 산행 중에 피곤해진 우리는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존 롤스의 무지의 베일 이론을 이야기하며 우리끼리 이를 바탕으로 재미있는 게임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게임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지의 베일 뒤에 있다고 가정하고 각자 요정 왕국의 새로운 법률을 설계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죠. 누구도 자신의 역할이나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모든 법을 정해야 했습니다. 이왕 시작한 게임, 우리는 법을 설계하기 전에 각자의 상상 속 인물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안경을 고쳤으며 서기를 자처한 철학가 친구 민수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모두가 요정 왕국의 시민이 되었을 때 우리 모두 어느 역할을 맡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언제든지 요정 왕국의 흔한 시민일 수도 혹은 왕국의 노동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률을 만들겠습니까? 처음에는 모두 조금 난감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각자의 상상력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받는 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든 기본적인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이를 환하게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좋아, 정해졌어. 우리 왕국의 첫 번째 법은 자유의 평등 원칙이야. 모든 요정은 자신의 권리를 동등하게 누려야 해. 그때 우리의 또 다른 친구 지수는 손을 들더니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요정 왕국에서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다면 어떡하지? 그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자 돌연 민수도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두 번째 법은 차등의 원칙으로 하자.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요정도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해. 모두들 흥미를 느끼며 참여하던 차에 마지막으로 자원이 자신있게 제안하였습니다. 이왕 시작했으니 기회균등 법도 추가하자. 모든 요정이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바탕으로 원하는 직위를 얻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는 그의 제안에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요정 왕국의 법률을 자유의 평등 원칙,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역할을 알지 못한 채로 모두가 기꺼이 수긍할 만한 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얼마 뒤 우리는 피곤함을 풀고 다시 산행을 이어갔지만 그날의 게임은 마치고 나서도 오래도록 대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과의 게임을 통해 우리는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원칙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더 많은 것들에 대해 평등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 산행은 우리가 공유했던 수많은 기억 중에서도 유독 특별한 의미를 남겨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세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을의 공동 우물가에서 자주 만나 서로의 고민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셋은 각각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농부였고 하나는 상인이었으며 마지막 하나는 마을의 교사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톰, 잭, 그리고 사라였습니다. 어느 날 톰은 한 가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우리가 매년 농작물을 수확하는데 올해는 가뭄이 심해 마을 사람들의 식량이 부족할 것 같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야 할까? 아니면 각자 자급자족을 책임지는 것이 맞을까? 그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잭은 상인이었기에 효율과 이익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모두에게 조금씩 분배한다면 아무도 충분히 가지지 못할지도 몰라. 대신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편 사라는 아이들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이 대화를 교육적 기회로 삼아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온 상대주의적 정의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샌델은 상대주의적 정의를 통해 정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문화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했어. 그러니 한 가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정의를 고민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들은 마을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톰은 항상 마을을 가족처럼 여겼고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했으며 잭은 개인의 생존과 효율성을 중시했고 사라는 상대주의적 정의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각에 열려 있었습니다. 셋은 논쟁을 벌였고 마을 사람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에서 처음 본 사람들은 잭의 의견에 무게를 두었고 마을 토박이들은 톰의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사라는 중재자가 되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서로에게 맞는 정의를 찾자는 의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마을 회의는 길고도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사람들은 서로 다른 관점들이 모두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유동적인 해결책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즉, 일단은 모두에게 고루 나누되 특정한 상황이 발생할 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상대주의적 정의라는 렌즈를 통해 이들은 단순히 올바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이 경험은 마을 사람들끼리 더 깊이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들은 매년 이 해결 방법을 재검토하며 마을의 상황에 맞게 조정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이 작은 커뮤니티는 쳇바퀴 같은 삶 속에서도 다양한 정의의 방식을 실험하며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그들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즉, 정의는 하나의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